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얻었던 결과가 뭐였었냐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얻었죠.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해서. 이게 뭐였었냐면 캐파시가 자꾸 내려갑니다. 별 복잡한 계산을 다 했더니 이제부터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지만 P2의 스퀘어인데 조금 바꿔서 요거를 단위 벡터로 바꾸면 P 스퀘어가 나오니까 여기 스퀘어가 나와서 3 이렇게 바꿨습시다. 물론 원래 쓸 때는 그거까지 있어야지 이게 디멘션 레스한 양이지만 우리 디멘션 레스한 양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 우리 이번에는 실제로 이걸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였었죠? 들어오는 포톤의 에너지가 꽤 커서 워크 펑션 혹은 바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보다 훨씬 커서 나오는 전자가 충분히 프리 파티클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나 들어오는 포톤 에너지가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여전히 전자의 에너지, 전자는 비상대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보면 들어온 포톤이 바인딩 에너지 P 물론 우리 이거 잘 알죠? 우리 이거 크기만 보지만 2분의 1 C 알파 이게 어떻게 되더라? C 알파의 제곱인가? 2분의 1 MC 스퀘어 C 알파의 제곱 MC 스퀘어 다음 같이 되는 거 알죠? 하지만 이게 아직 이것보다는 그래도 작아서 거의 P 스퀘어 로봇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양 중에서 뭐 다른 건 알고 델타 스퀘어는 P 감마 스퀘어인데 1/h 바 스퀘어드 P 감마의 제곱 P 감마는 포톤이니까 에너지를 C로 나눠주면 되죠. H 바 오메가 나누기 C 마이너스 2배 크기 그 다음에 전자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P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보면 오메가가 대략 2n분의 p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2n분의 p 제곱의 제곱. 요거는 2n분의 p 제곱의 3승. 2n분의 p 제곱. p 제곱이니까 이게 p 제곱 물론 밑에 분모 적당한 c 제곱으로 나눠줘야지 그 디멘션이 없는 양이 되지만 우리가 보면 P2 스퀘어의 하이어 파워일수록 점점 더 서프레스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P2의 4승, P2의 3승, P2의 제곱 향해서 요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어떻게 쓰냐면 PE squared 요것도 쓰면 어떻게 되나? 요 H가 이걸 2n분의 P 스퀘어로 쓰면 MC분의 PE 3승 코사인 됐다. 다음 같이 쓸 수 있어서 이게 뭐냐면 PE 스퀘어드 H바 스퀘어로 쓰면 P 제곱을 그러면 M분의 P가 나니까 P가 non relativistic 경우에 MV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대략 다음 같이 될 거라 이거예요. V는 전자의 속도라고 하면 왜냐하면 PE가 non relativistic 하니까 PE는 MC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남은 요거 델타 스퀘어는 지금 썼고 요거 지금 요양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걸 써야 되는데 요거는 포톤의 폴러리제이션이랑 P 벡터가 그러니까 P가 들어오는 포톤이 Z 방향이라고 하죠. 들어오는 포톤이 Z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포톤이 이렇게 Z 방향으로 들어와. P감마. 그 다음에 전자가 세타를 가지고 나가면 다음 것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요 P를 크를 끄집어내고 유닛 벡터를 썼으니까 P는 유닛 벡터는 우리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잘 쓸 수 있죠.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사인 테타, 사인 파이,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폴러리제이션은 우리가 이게 항상 트랜스퍼스 웨이브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게 Z 방향이면 폴러리제이션은 XY 플레인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폴러리제이션을 X 방향의 단위 벡터, Y 방향의 단위 벡터로 고르면 되죠. 엡실론 1은 X로, 엡실론 2는 Y로 이렇게 정하자 이거야. 그러면 PE 엡실론 1은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요거 앞에 있는 거의 제곱 PE와 2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파. 그 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포톤을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제일 처음에 unpolarized 포톤이라고 하면 unpolarized라고 하면 스핀 혹은 폴러리제이션인데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에 다루는 방법이 다르죠. unpolarized가 됐다고 하는데 파이널 스테이트의 폴러리제이션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파이널 스테이트는 모든 가능한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합하는 거죠. 이니셜 스테이트의 unpolarized가 됐다면 모든 스테이트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죠. 그거 약간 다르죠. 평균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평균을 내는 거는 두 개잖아. 두 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걸 하면 두 개를 더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2분의 1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다 됐어. 다 됐으니까 이걸 쓰고 이제 분모에
분모의 요양을 보면 요양이 뭐냐? 여기는 요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라 그랬더라? 뭘 써야 되나? 그렇지. 요게 결국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쓸 거냐면 h바 제곱분의 p2 제곱 1 마이너스 v 오버 c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제곱인가? 아니 제곱이 아니지. 이거에 코사인 세타의 델타 제곱이 이거니까 가만 있어봐. 이걸 어떻게 쓴 거지? 제곱이 이거니까 델타 스퀘어가 저거고 델타 스퀘어를 쓰고 이거의 제곱이죠. 그런가? 델타 스퀘어면 그러네. 내가 잘못 쓴 게 아니지? 4승이 아니지? 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죠? 제곱 썼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분모를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냐를 보는데 분모를 보면 이게 여기는 요양. 여기는 요양을 보면 a0 제곱 p2 제곱 h바 제곱. 근데 a0가 뭐냐 하면 a0가 h바 mc 알파니까 이거를 쓰면 h바 스퀘어는 없어지고 p2 스퀘어드 m 제곱 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인데 이거는 p 스퀘어가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양이 2b보다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p 스퀘어가 뭐보다 크냐면 mc 알파의 제곱 mc 알파의 제곱이야. 이게 c 제곱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 양은 요 크기는 요거보다 무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C분의 V는 아무래도 이게 1보다 작은 이게 0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요거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제곱인데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단히 써야 되는데 (32) C의 5승 A0의 스퀘어. 그 다음에 요걸 먼저 쓰면 요거 제곱한 게 언폴러라이즈드인 경우에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그거 이 아까 우리 전자의 에너지가 대략 H바 오메가랑 같으니까 요걸 2로 쓰면 2 m 스퀘어 c 제곱인데 분자에 c가 있으니까 c p2의 3승. 그 다음에 a 제곱 p 제곱 나누기 h 바 지웠네. 아까 쓴 거 a 제곱 p2 제곱 h 바 제곱이 아까 p2 제곱 mc 알파 제곱이었는데 mc 알파 제곱. 근데 요거는 2배 m 곱하기 2로 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게 뭐가 파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거의 4승이죠? 4승인데 내가 잘못 썼어. 4승인데 내가 제곱이라고 잘못 썼죠? 4승인데. 그럼 2m이 나누기 m제곱 c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m으로 나누면 2배 2 mc 제곱 알파 제곱이야. 근데 그거의 4승의 역수야. 4승의 역수니까 16 2 4승 m 4승 c 8승 알파 8승 이 주어지고 코사인 테타의 4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제 이걸 또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 거의 다 됐어. 이제 간단하게 해야지. 먼저 이게 30, 이게 분모에 30인데 분자에 32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잘 써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걸 봅시다. 뒤에 있는 걸 보면 요거를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우선은 요건 놔두고 요거를 간단히 하면 2의 5승 P2의 3승 그 다음에 M은 M 스퀘어드 C 7승의 알파의 8승이죠.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바꿔야지. 요거 P가 2M 2의 2분의 1승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까지 다 합치면 P 대신에 2M 2M의 2분의 3승 2M 2의 2분의 3승 M 스퀘어드 C 47승의
2의 5승에 알파의 8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2분의 3승이니까 2 루트 2. 그 다음에 이걸 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m의 2의 2분의 3승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7승. 그 다음에 m은 m의 2분의 7승. 그 다음에 c의 7승이죠. 그러니까 mc 스퀘어의 마이너스 7 2야. 이걸 쓰면 요양은 2 루트 2 c의 7승 a0 나누기 c의 제곱. 그럼 c는 제대로 됐고 이렇게 하면 이게 c가 1일 때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는 알파의 8승.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알파의 스퀘어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기도 알파 있으니까 뭐 그렇게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알파의 8승 mc squared 마이너스 7 over 2 사인 제곱 데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포톤의 에너지,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작을 때면 B가 작을 때니까 이때는 거의 사인 스퀘어 테타에 의존하고 혹은 나오는 전자가 아주 에너제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의 4승에 비하니까 테타가 제로일 때 다이버지 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 경우는 우리 그 리밋에서는 우리 계산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앵귤러 요거를 토탈 크로스 섹션이 얼마냐 하는 거는 또 아주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요것처럼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7승 혹은 요거를 2분의 1 mv 제곱을 b로 쓰면 b의 7승분의 1 b의 7승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죠. 물론 요 밑에 여기 있긴 하지만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스캐터링에서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처음에 포텐셜의 성질 뭐냐면 측정을 해서 얻은 양의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하는 포텐셜의 형태를 알고 그 다음에 포텐셜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싱글 파티클 스캐터링 걸 받고 그게 스핀이 있는 경우 혹은 아이덴티컬 파티클인 경우 그 다음에는 타겟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에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인 경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선언한 대로 양자학 1이나 현대물리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완전한 양자학을 써서 우리가 정량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계산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양자학을 배운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양자학을 나한테 1년 동안 배우면서 도대체 뭘 했냐? 보면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계산이야 뭐 어느 강의를 하든 물리학과의 필수 과목에서는 계산을 많이 하죠.
하지만 계산한 모든 기억을 제외하고 그럼 도대체 뭘 배웠느냐? 생각하기 어렵죠. 첫 학기에는 주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파라다임을 집어넣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퀀텀 스테이트가 슈퍼포지션이 가능한 스테이트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스테이트들이 리니어 스페이스를 이룬다. 그렇게 돼서 중첩이 되면 여러 가지 중첩이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현상들. 그게 여러분들이 파동을 배웠다면 파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사실은 입자에 적용해서 사실 문제를 푼 거예요. 문제를 푼 건데 그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입자에 대한 개념으로 이거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지난 20세기 말 혹은 21세기 초가 되면서 소위 퀀텀 컴퓨팅, 퀀텀 센싱 이런 걸로 돼서 점점 세상이 뭐 양자역학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 너무 과장된 말이고 뭐 없어도 잘 살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처음에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자 크기의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도구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에 왔을 때는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나노 사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자 크기의 물체를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정확도가 이제는 우리는 원자 크기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죠. 그럼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개념적으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것과 뭐냐면 파동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를 볼 때는 측정하지 않을 때는 웨이브로 프로퍼게이트라고 측정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지나가는 패스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거의 사실은 메저먼트만 여태까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메저먼트를 하기 전에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한 그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전에는 만들어 있는 걸 가지고 측정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퀀텀 이니셜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하는 게 사실 뭐 퀀텀 센싱 그 여러분 요새 말하는 양자 시대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퀀텀 센싱, 제일 발달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양자 수준에 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원자 수준에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측정하는 측정 장치를 원자 수준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앞으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이 돼야만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을 할 수 있죠. 이걸로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퀀텀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퀀텀 인포메이션,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퀀텀 컴퓨터나 퀀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혹은 우리 앞으로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거다. 말은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게 아주 커다란 문제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퀀텀 컴퓨터가 앞으로 뜰 거다. 물론 지금 세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의 연구비는 다 퀀텀 컴퓨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저녁 먹으면서 물어보는 게, 그럼 내가 언제 데스크탑 퀀텀 컴퓨터를 가질 수 있냐?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데스크탑을 가지려면 상온에서 있어야 되고, 상온에서 있으려면 원래 스테이트가 그대로 있으려면 외부에서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서멀 플럭추에이션이에요. 서멀 플럭추에이션 주려면 온도를 낮춰야죠. 그거 올려서도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주의 플럭추에이션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순수한 상태로 얼만큼 오래 남기느냐는 게 퀀텀 컴퓨터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사라져도 좋으니까, 사라져도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소위 에러 커렉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는 게 대략 IBM에서 만든 게 한 1000개, 큐빗이 한 1000개 정도 된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올해나 뭐 내년이나. 근데 실제로 웬만한 컴퓨터를 만들려면 적어도 100만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100만 개 정도의 로지컬 컴퓨테이션을 하는 거, 그 주에 에러 커렉션을 하는 건 그거에 한 100배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00개 수준인데 한 10의 8승계 정도를 모아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룸 템퍼러처에서 하느냐,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같이 이론하는 사람은 퀀텀 컴퓨터의 이론적인 측면은 양자역학으로 다 완성돼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다만 엔지니어링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엔지니어링으로 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뜻은 뭐냐면 제조법이 균일해져서 팔 수 있을 때까지 만드는 게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이언스죠. 실패율이 많으면 사이언스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게 프랙티컬, 정말 실용적인 문제냐, 아니면 거기에도 역시 이론적인 문제가 있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퀀텀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거기도 여러 가지 양자역학을 이용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 퀀텀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말한 대로 그 정보를, 순수한 정보를 보낼 때는 얼만큼의 에러 커렉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에러 커렉션은 고전적인 레벨에서도 있어요. 고전적인 레벨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컴퓨터의 CPU나 이런 데 메모리 같은 걸 보면 전기 신호를 줘서 플립을 시키는데 이게 플립이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 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죠. 여기서도 에러 커렉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고전적인 시스템은 훨씬 양자역학적인 시스템보다 더 안정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조금 아까 말한 퀀텀 센싱 혹은 퀀텀 메트롤로지라고 해요. 미티어롤로지가 아니라, 미티어롤로지는 기상학이고 메트롤로지, 이렇게 앞에 메저를 측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어요. 사실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퀀텀 레벨에서 어떻게 하냐, 클래시컬하게 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아주 작은 퀀텀 미케닉스를 이용한 퀀텀 메저먼트, 물론 그 안으로 좀 더 파고들면 퀀텀 메저먼트와 클래시컬 메저먼트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내가 학부 때 양자역학을 배울 때는 그때 이제 측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을 따라서 그 probability density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을 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걱정을 많이 하냐, 계산이나 해 라고 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데이비드 머민이라는 코넬의 저 고체 물리하는 학자의 생각이고, 또 그 지금 이제 몇 년 전 최근에 타계했지만 노벨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는 자기가 또 피직스 투데이에 거기서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이런 메저먼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친구들은 보면 고민하다가 결국은 피직스를 그만두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한 데이비드 머민이 얘기한 별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산을 하지 그래라는 거랑 비슷한데, 최근에 그 60년대 초에 그 벨스 티어렘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퀀텀 메저먼트나 이런 걸로 노벨상도 받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연 양자역학적인 측정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이제는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험 테크닉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3, 40년 전에만 해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될까 말까를 생각하는 소위 스페큘레이션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기술이 하도 발달하니까, 기술 중에 특히 레이저가 발달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 모든 상상의 과정을 실험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단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퀀텀 컴퓨팅에 대한 미래는 밝냐? 나는 반반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잘 돼 있어. 근데 엔지니어링으로 가능하냐? 지금 엔지니어링을 말할 단계냐? 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에 관한 거고, 내가 여기서 양자역학을 강의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데 들어가는 필수 지식을 강의했다기보다는 그 학기 양자역학 강의를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새로운 파라다임, 새로운 아이디어를 근거한 프로블럼 솔빙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엑시엄 혹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룰이 있으면, 규칙이 있으면, 고전역학에서는 뉴턴의 법칙이었고 전자계학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이 그 법칙이었다면,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놓고 여러분들이 원자계, 미시계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몇 개의 프린시플이나 몇 개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으로, 누구나 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아주 많은 문제들을 봐왔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지금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을 한 거에 대한 레슨은 주어진 최소한의 룰로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가 하는 프로블럼 솔빙의 능력을 굉장히 키우는데 내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강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전 클래스에서 얘기했지만,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강의는 되게 그렇게 강의 평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숙제도 많고 뭐 문제도 어렵고 막 이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난 30년 동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면 저 선생님은 쓸데없이 문제는 어렵게만 하고 그지같이 한다라고 그 비난을 무릅쓰고도 내가 계속 이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요즘 고등학교,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좀 들어갔지만, 고등학교의 공부는 너무 주입식이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없다.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게 잘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야. 놀면 창의력이 생긴대. 난 다르게 생각해요.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극한까지 갔다가
그거를 탁 뛰어넘으려고 할 때 창의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어제 많이 들어봤죠? 헬스클럽에서 근육 만들 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한 번 더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아주 극한에 몰렸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해서 해결할 때 창의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극한에 도달하는 기회를 몇 번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강의는 타프하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몇 개가 그렇죠. 몇 개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극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극한에서 조금 더 힘을 쓰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도 잘하고, 또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순전히 교육적인 견지에서 여러분들을 세게 몰아붙이는 거죠. 물론 내가 앞으로 강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내 강의는 계속 그래요. 항상 학생들을 조금 더 푸시하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했던 정신을 잃지 않고 다른 과목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푸는 능력도 키우고 계속 그런 자신의 극한에 도전함으로써 더 창의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